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이 미사일을 아껴야 해서 공격의 속도를 늦춘 순간 대한민국은 동맹의 조력자가 아니라 전쟁 생산 능력의 열세가 된 걸까요?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단순히 한 차례의 공습과 보복으로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미국이 당장 모든 미사일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에요. 다만 일부 핵심 무기의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세계 최강의 군대조차 다음 공격의 방식과 규모를 계산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간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쓰는 미국은 왜 필요한 무기를 즉시 채워넣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워싱턴은 왜 그 해답을 자국의 전통적인 방산기업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장과 조선소에서 찾기 시작한 걸까요? 이 영상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미사일 부족, 그 아래에 있는 생산 능력의 병목, 그리고 그 결과 대한민국이 얻게 될 기회와 떠안게 될 위험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로이터가 미군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미국은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의 상당 부분을 소진했고 패트리엇 요격탄은 약 3분의 2, 사드는 약 3분의 1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해군의 토마호크도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미국이 미사일을 한 발도 남기지 않았다는 자극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 충격은 재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생산 속도를 앞질렀다는 사실입니다. 강대국의 힘은 무기를 얼마나 많이 보유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용한 무기를 얼마나 빨리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전쟁이 짧게 끝난다면 비축량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돌이 몇 달, 몇 년으로 길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사일 한기에는 추진체와 유도장치, 반도체와 정밀 센서, 특수 화약과 수많은 인증 절차가 들어가요. 돈을 더 준다고 다음 주에 생산량이 2배가 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예산만 통과시키면 공장도 기술자도 공급망도 함께 생겨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죠. 참 편리한 상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부 무기의 공급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고 미국 정부는 패트리엇과 사드, 토마호크 생산을 크게 늘리는 계약과 산업 정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근 체결된 관련 협정은 패트리엇 부품 생산 능력을 3배, 사드 부품 생산 능력을 4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토마호크 역시 연간 생산 목표를 대폭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답은 간단해 보입니다. 미국이 돈을 쓰고 기업이 공장을 늘리면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생산 능력은 계약서의 숫자가 아니라 축적된 생태계에서 나옵니다. 원료를 만드는 업체, 추진체를 만드는 업체, 정밀 가공을 담당하는 하청기업, 숙련 노동자, 시험시설, 군의 품질 검증 체계가 동시에 움직여야 해요. 어느 한 곳만 막혀도 완성품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이 미국에 같은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값싼 무인기와 대량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 훨씬 비싼 요격탄을 계속 사용하면 전술적으로는 방어에 성공해도 산업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적의 무기 한 대를 떨어뜨리는데 성공했는데 정작 방어하는 쪽의 창고가 더 빨리 비어버리는 겁니다. 패트리엇 한 발이 목표물을 정확히 맞히는 장면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 영상 뒤에는 다음 한 발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표가 숨어 있어요. 카메라는 폭발을 보여주지만 납기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종종 폭발 장면보다 납기표에서 먼저 결정됩니다. 미국은 패트리엇 생산 확대를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부품 계약을 진행했고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구매 계약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장을 세우고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오늘 재고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일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지금 마주한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실제 무기로 바꾸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결론은 거의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은 부족하고 대한민국은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 기업이 주문을 받아 수출을 늘리면 되는 것처럼 보이죠? 방산 수출이 커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동맹까지 강화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한국에서 만들어진 무기를 계속 사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이 가진 생산 속도와 공장 운영 능력, 숙련된 인력과 공급망 자체가 미국 땅 위에 자리 잡기를 원하고 있어요. 미국이 부족한 완제품을 사는 단계에서 부족한 생산 능력을 자국 안으로 끌어들이는 단계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완제품을 수출하면
주문을 받은 기업이 가격과 납기를 협상합니다. 그러나 공장과 기술, 인력이 미국 안으로 옮겨가면 협상의 중심도 함께 움직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한국 기업의 투자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 미국의 인력과 미국의 공급업체가 기술을 익히고 생산을 장악하면 한국이 가진 희소성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을 같은 방식으로 보는 건 무리입니다. 미국은 동맹국이고 법과 계약,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기술 탈취를 사실처럼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다만 동맹이라고 해서 산업적 이해관계까지 자동으로 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안보는 함께 할 수 있지만 공장과 일자리와 기술을 놓고는 각자 자기 나라의 몫을 먼저 챙깁니다. 이 점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노르웨이의 천무 선택입니다. 노르웨이 국방물자청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체계를 장거리 정밀 화력의 핵심 장비로 선정했고 관련 미사일과 훈련, 군수 지원, 부대 구축을 포함한 전체 사업 규모는 약 190억 노르웨이 크로네로 제시됐습니다. 노르웨이는 성능과 비용뿐 아니라 실제 인도 능력을 중요한 선택 이유로 밝혔어요. 여기서 천무가 미국의 하이마스를 이겼다는 자극적인 문장만 반복하면 본질을 놓칩니다. 노르웨이가 산 것은 발사대 몇 대가 아니에요. 전쟁 초기에 외부 공급망이 흔들리더라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미사일, 장거리 타격 능력, 교육과 유지 체계를 함께 산 겁니다. 무기 체계의 성능표만 본 게 아니라 전쟁이 길어졌을 때 계속 쓸 수 있는지를 본 것이죠. 예전에는 어느 무기가 가장 정교한지가 첫 번째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탄약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고장이 났을 때 누가 고치는지, 자국 산업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가 같은 무게로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무기라도 납기가 2번의 총선을 넘어가면 전쟁터에서는 홍보 책자조차 발사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방산이 유럽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최신 자료에서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수입한 주요 무기 가운데 한국산 비중은 미국 다음으로 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곧바로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2위라는 식으로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 시장 전체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은 상위권 수출국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단계예요. 한국의 강점은 모든 종류의 무기에서 미국을 앞선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일정한 품질의 장비를 비교적 빠르게 만들고 현지 생산과 기술 협력을 함께 제안하며 고객 국가의 일정에 맞춰 공급하는 능력에 있어요. K9 자주포, 천무, K2 전차가 주목받지만 그 뒤에는 철강과 기계, 화학, 전자, 반도체, 조선, 대기업의 자본과 정부의 수출 지원이 연결된 산업 구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이 파는 것은 무기만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약속한 물량을 내놓는 산업의 신뢰를 파는 거예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 신뢰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미국 육군은 아칸소주의 파인블러프 조병창 부지에 하나 디펜스 USA가 약 13억 달러를 투자하는 탄약 관련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완성된 포탄을 연간 수십만 발 조립하는 단순 공장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에요. 니트로셀룰로스와 모듈식 장약, 베이스 블리드 장치처럼 폭약과 추진제에 필요한 핵심 에너제틱 소재와 부품을 미국 안에서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포탄의 겉모양을 만드는 공장보다 화약과 추진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설이 더 근본적인 병목일 수 있어요. 완제품은 여러 업체가 조립할 수 있지만 안전성과 성능을 만족하는 에너제틱 소재의 생산 능력은 단기간에 복제하기 어렵습니다. 하나가 들어가는 위치는 단순 하청의 끝단이 아니라 미국 탄약 공급망의 앞단입니다. 한국 기업에는 거대한 기회입니다. 미국 국방 예산과 장기 계약에 접근할 수 있고 미국산 요건을 충족하며 나토 시장으로 뻗어나갈 기반을 만들 수 있어요. 미 육군에도 이익입니다. 민간 자본과 한국의 공정 기술을 활용해 약해진 공급망을 복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양쪽이 모두 이기는 그림이에요. 그러나 질문은 남습니다. 공장이 정상 가동된 뒤 생산 우선순위는 누가 결정할까요?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한 순간에도 한국군 물량이 먼저 보장될까요? 미국 정부가 긴급 동원 권한을 발동하면 한국 기업의 해외 고객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동맹의 창고를 채우는 일이 대한민국의 창고를 비우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고민은 조선업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미국 회계감사원의 최신 평가를 보면 미 해군과 해양경비대의 조선 사업은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 숙련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잠수함과 구축함, 신형 함정 사업에서 지연이 반복되고 있고 예산을 늘려도 함대 규모가 계획대로 증가하지 않는 문제가 이어졌어요.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강의 해군을 앞으로도 유지하려면 낡은 함정을 고치고 새로운 함정을 계속 만들어야 해요. 중국이 상선과 군함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동안 미국의 조선소가 인력과 설비 부족으로 일정을 놓친다면 현재의 전력 우위가 미래의 생산 우위까지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조선업의 가치가 폭발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형 상선을 반복 생산해온 조선소, 복잡한 블록을 정밀하게 조립하는 공정, 설계와 구매, 생산 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갖고 있어요. 미국이 원하는 건 단순히 한국 조선소에서 배 몇 척을 사오는 게 아니라 이 생산 방식을 미국 조선 산업에 이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필리조선소를 약 1억 달러에 인수했고 이후 최대 50억 달러 규모의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도크와 부두, 블록 생산 시설, 자동화와 스마트 야드 기술을 도입해 연간 생산량을 2척 미만에서 장기적으로 최대 20척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서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것이 곧 미 해군의 구축함과 잠수함을 한국이 마음대로 건조하게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미국 법은 원칙적으로 미군 함정과 선체의 주요 부분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현실적인 협력은 미국 내 조선소 투자, 군함 정비와 유지 보수, 인력 훈련, 설계와 생산 시스템 이전, 블록과 기자재 공급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에서는 존스법 하나만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존스법은 주로 미국 연안의 상업 운송에 관한 법이고 군함의 해외 건조 제한은 별도의 국방 법규와 연결돼 있어요. 법 하나의 이름을 크게 외친다고 복잡한 조선 정책이 갑자기 단순해지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간단할수록 현실은 되게 더 복잡하죠.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투자가 무조건 손해도 아니고 무조건 대박도 아닙니다. 미국 안에 생산 기반을 확보하면 보호무역 장벽을 넘고 세계 최대 국방 시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정치적 신뢰를 높이고 장기 유지 보수 계약을 받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반대로 한국의 숙련 인력과 핵심 공정이 지나치게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면 국내 생산 기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과 탄약은 필요할 때 갑자기 되살릴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숙련공 한 명을 키우는데 여러 해가 걸리고 공급업체가 한번 사라지면 도면만으로는 복구할 수 없어요. 공장을 해외에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국내 공장이 계속 주문을 받고 인력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무기는 K고도 천무도 아닙니다. 전쟁이 길어져도 납기를 지키는 산업의 속도입니다. 바로 그 차이가 판을 바꾸고 있어요. 맨 앞에서는 미국의 미사일이 부족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건 단순한 재고 숫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누가 동맹의 무기를 계속 만들어낼 것인지, 그 생산 주도권을 누가 줄 것인지, 공장과 기술과 노동력을 어느 나라에 남길 것인지를 둘러싼 경쟁이에요. 이 경쟁에서 미국은 매우 명확합니다. 부족한 무기는 해외에서 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생산 능력과 일자리를 미국 안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정치인이 자국 산업과 유권자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예상하지 못한 채 동맹이라는 말만 믿고 협상에 들어가는 쪽이 순진한 겁니다. 한국도 똑같이 명확해야 합니다. 미국의 부족분을 채워주되 대한민국의 비축량과 생산 능력을 희생하지 않아야 해요. 미국의 공장을 짓더라도 핵심 연구개발과 설계 권한, 공정 데이터, 주요 소재 기술은 한국이 통제해야 합니다. 대규모 투자를 요구받는다면 최소 구매 물량과 계약 기간, 비용 상승 보전 조항을 문서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제3국 수출을 가로막지 않도록 권리관계를 분명히 해야 해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가 강화될 경우 한국 기업의 기존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별도의 국내 생산 라인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 사업이 커질수록 국내 협력업체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매출은 늘어도 산업의 중심은 밖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은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직접 마주하고 있어요. 따라서 국내 탄약과 미사일, 함정 생산 시설은 단순한 수출 자산이 아니라 전시 동원 기반입니다. 해외 주문이 아무리 커도 국내군의 긴급 수요를 우선할 수 있는 설비와 원료,
인력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기업이 계약을 많이 따냈다는 보도자료만 내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기술 이전의 범위, 생산 우선권, 지식재산권, 인력 유출, 국내 협력업체의 참여 비율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 금액이 크다고 국익도 자동으로 커지는 건 아닙니다. 숫자는 화려한데 남는 기술과 일자리가 없다면 축하 사진만 비싸게 찍은 셈이죠. 한국 방산이 승승장구한다는 말에도 취하면 안 됩니다.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하나오션은 최종 경쟁까지 올라갔지만 캐나다 정부는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택했고 하나오션은 예비 공급자로 남았습니다. 한국의 제안이 충분히 경쟁력 있었지만 기술뿐 아니라 동맹 구조와 현지 투자, 납기와 장기 운용 체계가 함께 평가된 결과입니다. 이 사례는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한국이 빠르게 성장했다고 해서 모든 경쟁에서 이기는 건 아니에요. 유럽 업체들은 오랜 운용 실적과 나토 내부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미국 업체들은 정치적 영향력과 압도적인 연구개발 예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격과 납기만으로 영원히 앞설 수는 없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엔진과 탐지 장비, 유도 기술, 전투체계 소프트웨어, 무인 전력, 장거리 정밀 타격과 위성 정보 능력을 더 깊게 확보해야 합니다. 완제품 수출을 넘어 고객 국가의 군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하는 운용 체계와 정비 생태계를 장악해야 해요. 그래야 주문이 줄어드는 시기가 와도 산업의 영향력이 남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부족은 대한민국의 뜻밖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크다는 말은 상대가 우리를 더 필요로 한다는 뜻이고 상대가 우리를 더 필요로 할수록 협상은 더 치열해집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미국의 요구를 모두 거절하는 것도 모두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조건 없이 서두르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재무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이 더 큰 방산 국가로 성장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이 협력이 건강하려면 한국이 단순한 값싼 생산 기지가 아니라 설계와 기술, 생산 우선권을 함께 가진 공동 파트너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동맹은 서로의 약점을 메우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약점을 메워주는 쪽이 자기 강점까지 통째로 넘겨줄 필요는 없어요. 미국이 부족한 것은 한국의 충성심이 아니라 한국의 생산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그 생산 능력의 가치를 정확히 계산하고 필요한 대가와 안전장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다시 군수 공장의 속도로 힘을 평가하는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 한 기의 성능만큼이나 한 달에 몇 기를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고 멋진 전략 문서보다 창고와 조선소의 작업 일정이 더 솔직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전쟁은 기술의 경쟁이면서 동시에 반복 생산의 경쟁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잘 협상하면 미국과 유럽의 부족한 공급망을 연결하며 세계방산 질서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어요. 잘못 협상하면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쌓은 공정과 인력, 납기 경쟁력을 해외에 이전한 뒤 다시 평범한 하청 공급자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빈 창고를 대신 채워주는 공장이 될까요? 아니면 동맹의 생산 규칙을 함께 정하는 국가가 될까요? 앞으로 미국이 한국 기업에 어떤 조건을 요구하고 한국 정부와 방산 기업이 무엇을 지켜내는지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오늘 분석이 이 거대한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